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지명되고 나서 사실 당일로 몇 시간 만에 뭐 모든 그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언론 노조에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도 하셨고 저희 민원연에서도 했었고요. 많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반면에 환영하는 성명을 낸 그리고 그게 보도가 돼서 나올 때는 뭐 KBS 노조, 뭐 MBC 무슨 노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환영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뭐고 반대한다는 애들은 뭐지? 이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 내부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뭐 KBS 본부, 뭐 TBS 지부, YTN 지부예요. 정식 명칭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3노조라고 해서 MBC 노동조합으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MBC 노동조합 하면 저희라고 생각하는 사실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도 뭐 MBC 보도에 대해서 MBC 뭐 이동관에 대해서 환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뭐 인력 수나 조합원 수나 이런 거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되게 미미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그쪽이 이제 조합원이 한 100명 좀 안 되는 한 90여 지금 명 MBC 본부는 되고 이제 서울만 치면 한 1,780명 전국으로 치면은 한 1,800, 900 요 정도 저희가 규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MBC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 100명이 안 되는 수준인데 외부로 비칠 때는 MBC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뭔가 문제제기가 되게 많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돼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C 내부 구성원들도 이동관을 환영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칠 수 있는. 그 100분 안 되는 그 노동조합 그분들이 최근에 MBC 관련해서 출연자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파란색으로 거기에 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거기에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파란색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보니까 MBC 노조에서 만든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MBC 노조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이야? 막 정치적으로 편향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1,900명 중에 한 100분 정도가 계신다. KBS도 많이 피해가 그렇죠. 많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비슷하게 다 포진을 해 있어요. 각 언론사마다 이런 성향들에. 근데 그분들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따지고 보면 이 양반들이 과거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권 시절에 언론이 그들에게 의해서 장악되고 그들이 정권에 부역을 했다는 거는 이미 다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다시 이제 조금씩 결합을 하고 그 목소리를 내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동관 때 홍보수석 하면서 했던 미디어 정책들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던 자들입니다. 공범자들이에요, 공범자들. 그들이 누군데요? 지금 그 소수의 목소리지만 그 내부에 아직 있군요. 그렇죠. 이동관을 환영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KBS 노조라고 하면서 KBS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내는 그 분들이나 MBC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사화라고 생각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정권에 유착한 홍보 방송을 하고 지탄을 받아서 우리가 촛불 항쟁에서 솔직히 KM 뭐 Y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은 시민들이 우야유하고 막 이래서 사실 근접 촬영도 못하고 옥상 가서 방송하고 그런 아주 치욕적인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만든 분들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동관 씨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은 배를 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방통위원장으로 이런 분이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말씀하신 홍상표 그 사례처럼. 이동관 씨 방통위원장 지명을 환영하는 성명 낸 분들. 근데 사실 그 성명은 성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용산에 보낸 러브레터. 내지는 이력서 같은 거예요. 내 이력서. 마음을 알아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이력서 같은. 이 판넬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검찰. 네. 이 검찰의 누굴까요?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가 동원돼서 네. MB를 구속시키고 징역 17년을 받아냈죠. 설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실까요? 그렇죠. 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네, 그렇죠. 지금 대통령. 네. 저는 이게 이 사진이 너무 좀 기괴한 거예요. 이 검찰이 자기가 대통령이 집어넣는데. 되고 네. 집어넣고 네. 다시 자기가 이분을, 빼주고 예, 예. 그 수학까지 이분을 다시 불러들이고 등용시키고 네. 그러게요. 이 얘기하니까 저는 네네, 이어서 하세요. 검찰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또 아이러니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보고서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그 문건에 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보고고, 이게 2017년 11월에 작성된 거예요. 17년. 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홍보수석 요청이 명시된 문건은 모두 방송사 관련 문건이고, 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년 8월 31일 이후로 네. 홍보수석 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관련 문건이 이동관 홍보수석일 때 집중돼 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이게 검찰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진행됐냐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는 실행한 적 없다. 실제 분명한 결과가 있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네. 이 부분이 이제 국정원 직원,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진술서거든요. 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 시도가 되었고 실제로 실무국장 책임제가 본부장 책임제로 바뀌었고 저희 내부에 국장 책임제가 본부장 책임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견제 장치가 약화되는 거죠. 공방역 운영 규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의 공정방송을 견제하는 장치들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족보대로 운영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이야기해요. 네. 이 문건은 김재철 읽어보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김재철이 당시 MBC 사장. 네. 청와대에서 조인트 맡고 인사했다라고 김은용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하여튼 그 김재철 사장이 읽어보라고 국정원이 만든 문건이다.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MBC 경영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만든 것이고 이게 청와대의 의지이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접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이게 청와대의 의지였다. 김재철 만들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앙지검 검찰 보고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되며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경영진을 안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 PD, 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보고서면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덕분에 이동관이 이제 된 거네요. 아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활약상을 보고 능력의 얘 적임자다.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능력이 생각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명한 이런 거죠. 사람이 네. 자기가 언론사 장악을 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정현 씨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홍보수석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네네.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거. 나오셨죠. 네. 그분이 실제로 방송법에 의해서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뭘 잘못한 뭘 잘못했냐면 세월호 그 참사 보도 당시에 보도국장하고 실제로 통화하잖아요. 그 아마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방송 좀 봐달라고. 뭘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막 해경에 의해서 네. 뭐 저기 그때 막 구조되고 뭐 이런 방송들 우리가 이제 비판 보도를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 네. 뭐 이렇게 그 좀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는 소위 말하는 빼달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청탁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당시 보도국장이 폭로를 한 과정에서 이제 그 녹음 과정이 다 나왔고 그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돼서 실형 선고까지 내려졌단 말이죠. 이동관 씨가 네. 지금 이런 문건에도 나와 있는 이 숱한 것들은 네.
그 단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도 실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네. 그 잘못한 거라고 법원이 얘기했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양반은 좀 거의 종신형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제 한 16일에서 18일경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여간 무리하게 강행해서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변에서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는 오늘 한 회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회에도 계속 얘기를 좀 상황 추이를 보면서 네.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엊그제 이동관이 출석할 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서 사실 이 국정원의 방송 장악이나 검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사실 빠져서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실 밝혀져야 되고, 당시에 검찰의 수사팀 보고서에서 이동관을 배우로 지목했음에도 수사가 진전이 못 됐어요. 검찰은 이게 공소시효 문제라고 이제 이동관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요. 다른 사건들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관까지 직접 검찰 수사가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혐의인 것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동관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했던 그 방송장악의 전과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똑바로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지 아닌지. 그러면 검찰팀 수사보고가 잘못됐든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의 수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옳은데도 자기가 지금 방송장악하려고 위원장 하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을 사실 이동관 후보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실행,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희도 그것이 궁금한. 어떻게 서실 수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이 검찰 보고까지 했던 그 당사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